과학자들이 과거 사건의 원인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추론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역사 과학의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가 지난번에도 좀 그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두 가지 형태의 과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현재 어떤 자연의 그 작동을 다루는 그런 그 작동 과학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물리나 화학이나 뭐 생물학의 많은 것들도 이 작동 과학을 이제 다루는, 그러니까 현재 어떤 자연의 그 상태라든가 또는 그것이 작동하는 그런 그 현상을 다루는 그런 그 작동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과학의 형태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역사 과학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과학은 어떤 현재 자연의 어떤 그 작동 상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관해서 다루는 그런 그 과학인데, 즉 그 과거의 사건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그런 원인을 규명하는 그런 그 과학을 이제 그 역사 과학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질학 또는 생물체의 과거 그 형태라든가 또 어떻게 그 변해왔는가 이런 것을 다루게 되는 진화생물학이라든가 또 고생물학, 뭐 화석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는 그런 그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역사과학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고고학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 왔던 이제 우주의 기원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 언젠가 일어났었던 그 사건을 다루는 것이고, 또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제 역사과학의 그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제 생명의 기원, 이것도 역시 뭐 과거 어느 시점에서 그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 과학의 이제 그 문제로서 이제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의 원인을 이제 과학자들이 규명해 나갈 때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규명해 나가는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통 그 작동과학에서는 그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그 논리적 방법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들어봤겠지만은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방법은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을 종합을 해갖고 그런 그 결과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그것이 이제 귀납적 방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과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이런 그 역사과학에서는 그 사용하는 그런 그 논리적 방법으로서 이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귀추적 논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가 있어요. 전제. 즉 이 전제는 우리의 어떤 한결같은 경험에
근거해서 확인된 그런 전제입니다. 이제 예를 이제 한 가지 들겠는데, 예를 들면은 비가 오면 도로가 물에 젖는다. 이거는 우리의 그 한결같은 경험에 근거해서 사실이죠. 그죠? 비가 오면은 도로가 물에 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전제로서 우리가 딱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제에 비추어서 현재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문제의 결과, 문제가 되는 결과를 이제 거기에 가져옵니다. 즉,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집 앞에 그 도로가 물에 젖어 있더라. 이게 이제 문제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된 결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를 원하는데, 조금 아까 그 전제에 의하면은 비가 오면 도로가 물에 젖는다는 그 전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도로가 물에 젖어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비록 자고 있는 동안에 비가 오는 거를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때 비가 왔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고, 이 전제는 우리의 한결같은 경험, 또 반복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사실인 그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그 원인을 알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 사건, 문제의 결과가 있는데, 그 문제의 결과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전제에 근거해 갖고선 그 문제의 결과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화산 폭발이라는 거를 우리가 별로 볼 경우가 없는데, 뭐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뭐 뉴스라든가 또 외국에서 이런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만 하더라도 꽤 자주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 말이죠, 뭐 많은 게 분출이 되지만은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분출이 되는 게 화산재라는 게 이게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그 화산재라는 것이 이제 산 주변에 특히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났던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산을 가다가 그 산 주변에서 이 화산재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백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백두산을 등정하다가 화산재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록 그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조금 아까 얘기한 이 전제에 근거해서 과거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겠구나라는 결론을 이제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그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전제가 얼마나 이제 확실한 전제인가, 얼마나 우리의 한결같고도 또 반복적인 그런 그 경험에 근거한 확실한 전제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제 그러한 전제에 비춰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를 이 전제에 근거해서 내가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이 기초적 논증에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이제 좀 생각을 했겠지만은 결국 이러한 이 기초적 논증을 사용해 갖고선 우리가 어떤 이 과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할 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들을 그 전제에 근거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형사 콜럼보라는 그런 유명한 과거의 탐정, 사실 형사 콜럼보는 내가 이제 젊었을 때 즐겨 보던 그런 그 TV 시리즈의 그 이름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배우가 바로 이 사람이었었는데, 이 형사 콜럼보처럼 사건의 진정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고 철저하게 현장을 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단서들을 그 수집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TV 시리즈를 본 적이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은 이걸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형사 콜럼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보통 시작하냐면, 처음에 이제 그 범행이 일어난 어떤 그 장소, 이런 거를 이제 쫙 먼저 비춰줍니다. 이제 쫙 이렇게 그 화면에서 그 범행이 일어났던 어떤 그 장소라든가 씬을 이렇게 쫙 비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디어 형사 콜럼보가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 범행 현장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아주 좀 어정쩡한 그런 그 자세로 이렇게 뭐 그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 주변에 혹시 누가 있으면 뭐 얘기도 이렇게 좀 슬쩍슬쩍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TV 그 시리즈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그 콜럼보라는 형사가 그렇게 이제 그 범행 현장에 나타나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 거리고 뭐 혹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떤 뭐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건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이제 역사 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역사
과학자들이 어떻게 그 과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했었는데, 결국 그 역사 과학자가 하는 일은 마치 그 형사 콜럼버가 그 사건의 그 원인, 또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그런 단서들을 수집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결과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그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범인을 잡아가는 그런 거하고 아주 유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과학자는 중요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결과,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체계적으로 좀 설명해 보면, 이제 보통 역사과학에서는 문제된 결과, 즉 문제된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규명해 나갈 때 최선의 설명에 대한 추론이라는 그런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합니다. 작동과학과 다르게 역사과학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요즘처럼 뭐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함으로써 과거 사건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규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생명의 기원의 문제라든가, 내가 아까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과거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들에 대한 원인을 아주 확정적으로 규명한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그 용어가 그런 면에서 이제 최선의 설명, 이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것 같은데, 어찌됐든 현재 그 문제가 된 결과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규명해 나가려고 할 때 최선의 the best explanation, 최선의 설명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역사과학자들이 따지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 기준은 인과적으로 이것이 적합하냐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따진다라는 거예요. 인과적이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 구조 속에서 이러한 결과를 결국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냐, 그거를 먼저 따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과적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약간 인과적 적합성이라는 건 지금 고려되고 있는 원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따져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주변에 떨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광교산을 등산하다가 산 주변에서 다량의 화산재가 거기에 쌓여 있는 걸 봤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광교산에도 과거에 화산 폭발이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한결같은 경험에 의해서 이 화산재라는 거는 화산 폭발이 있을 때 그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화산재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는 비록 내가 화산이 폭발하는 걸 보지를 못했지만은 과거에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었나 보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화산재를 보고 광교산에 옛날에 큰 지진이 있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진은 화산재를 만들어내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화산 폭발은 화산재에 대한 인과적으로 적합한 원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지진은 화산재에 대한 인과적으로 적합한 원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어떤 문제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추론해 나갈 때 생각해 줘야 될 첫 번째 기준,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이 고려되고 있는 이 원인 후보는 인과적으로 적합한 것인가, 즉 인과적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내가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이 인과적 능력을 우리가 점검할 때는 우리의 한결같은 경험에 근거해서 이 원인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꼭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 동일한 그런 그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화산 폭발은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산 주변에 화산재가 쌓인다라는 게 그동안에 많은 그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로 중요한 그것이 이제 인과적 적합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그 인과적 적합성을 우리가 점검하는 데 있어서 함께 그 점검이 돼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려되고 있는 그 원인 후보는 지금도 여전히 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느냐? 다시 화산 폭발로 돌아가면
화산 폭발 지금도 역시 화산재를 만들어내고 있고, 아까 도로에 젖은 비가 아니라 비에 젖은 도로, 물에 젖은 도로, 이 경우도 비가 오면 지금도 도로는 물에 젖잖아요. 그래서 이 현재도 역시 그 원인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해낸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역사과학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해 나가려고 할 때 현재 작동하고 있는 원인들을 인용해서 그 과거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원리가 역사 과학에서는 이제 확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던 동일 과정설적 원리다라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일 과정설이라는 게 지난번에 내가 지질학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19세기에 그 지질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어떤 지구 지형을 우리가 이해해 나갈 때 그 지구 지형을 만드는 그 원인이 결국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자연에서 작동하고 있는 퇴적이나 침식이나 이런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인용해서 과거의 지구의 지형이 어떻게 현재의 그 모습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하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때 찰스 라이엘 하고 그 다음에 조지 큐비어 사이에 있었던 그런 유명한 논쟁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고, 결국 이 큐비어가 주장했던 카타스트로피즘 격변론과 라이엘이 주장했던 유니포미테리언이즘, 이 동일과정설, 이것이 굉장히 디베이트를 하다가 결국 이 라이엘의 동일과정설이 지질학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이론으로 확립되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 역사과학에서 우리가 이 과거 사건을 일으킨 그 원인을 규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원인 후보가 가져야 할 능력을 평가할 때 그 원인 후보는 지금도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인과적 적합성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체크포인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역사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이제 평가하는 조건은 인과관계 존재의 기준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인과적 적합성은 고려되고 있는 후보 원인이 지금 문제의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그 원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결과를 그 산출한 건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원인이 존재해서 그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건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힘과 관계 존재 기준이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과거를 뭐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과거 사건을 우리가, 뭐 CCTV로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진짜 그 원인이, 그 현장에 있어서 또 그 사건에 개입이 돼서 그 문제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역사과학자들은 비록 그거를 보지 못했더라도 어떤 식으로 그게 그 사건에 관련이 돼서 개입이 돼서 그 문제된 결과를 일으키게 됐는가를 어떻게 알아내게 되냐면 그게 유일한 원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걸 알아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집 앞에 도로가 물에 젖어 있는 경우처럼 여러 개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원인 후보들이 존재할 때 내가 어떤 유일한 원인을 지금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의 그 증거만을 가지고서는 내가 유일한 그 원인을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유일한 원인을 확립하기 위해서 증거를 더 모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까 형사 콜럼보가 범행 현장에 나타나서 이리저리 또 기웃기웃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것들을 이렇게 그 모으고 단서들을 모으는 것처럼 이 역사과학자들도 유일한 원인이 확립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일한 원인을 확립하기 위해서 추가적 증거를 모아야 된다 얘가. 그래서 그 후보들을 점점 좁혀나가야 돼. 아까 그 물에 젖은 도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어떤 게 진짜로 이 도로를 물에 젖게 했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집 앞에 도로만 물에 젖어 있지, 내 옆집 이쪽으로 가니까는 거기는 아주 쌩쌩해.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가 와서 도로가 물에 젖었다는 가설은 이거는 이제 상당히 타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비가 오면은 왜 우리 집 앞에만 물이 젖어 있겠어요? 다른 집들도 다 물에 젖어 있어야 되지. 그지? 근데 딱 보니까 우리 집 앞만 물에 젖어 있지 다른 데는 안 그렇다 이거. 나가서 하늘도 아주 클리어해. 청명해. 그럼 더더욱 이제 비가 와서는 의심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개씩 줄여 나가는 거야. 그럼 비가 와서는 오케이, 아웃. 그럼 이제 남은 게 이제 뭐 옆집에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갖고 우리 집에
앞에 도로에 물을 뿌려갖고 적게 했거나, 또는 이웃집 사람이 세복에 카워시를 하면서 물을 흘렸거나, 물자동차도 이제 아웃. 왜냐하면 물자동차가 지나가면은 그거 역시 다른 데도 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 앞만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아웃. 그래서 이제 후보가 이제 두 개를 압축이 됐어. 스프링클러하고 그 다음에 카워시. 근데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우리 집 옆집에 바로 그 문 앞에 카워시 때 쓰는 물동이하고 이런 솔 같은 거 이런 게 있어.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그 원인 후보가 압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 앞에 있고 나가서 그 옆집 사람의 차가 아주 깨끗하더라. 카워시를 한 그런 차처럼 아주 깨끗하더라.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 사람이 아침에 세복에 일찍 일어나서 카워시를 한 게 틀림없다. 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현재의 나타난 모든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설명은 그 카워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갖고 카워시가 유일한 원인으로 이제 확립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국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유일한 설명이 도출이 됨으로써 인과관계 존재가 만족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유일한 그 설명, 유일한 원인을 확립해 줄 수 있는 이 추가 증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죠. 결국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얘기했던 최선의 설명이 되기 위한 그런 그 조건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인과적으로 적합하냐. 이건 아주 에센셜한 그런 부분입니다. 인과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그 원인 후보들이 있을 때, 그때는 그 중에 어떤 게 진짜로 그 사건에 개입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게 됐는지, 그 문제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는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일한 원인, 모든 증거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을 우리가 확립해내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최선의 설명을 추론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원래 연구 또 조사하려고 했던 생명의 기원의 문제로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바로 이러한 그 역사과학의 방법론을 개발한 그런 그 개척자들이, 아까 내가 찰스 라이엘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찰스 라이엘과 찰스 다윈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다윈은 이 찰스 라이엘의 그 지질학 원리라는 그 유명한 책을 비그로 여행 동안에 가지고 다녔었는데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 라이엘의 그런 그 동일 과정설 그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또 후에 이제 비그로 항해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이 찰스 라이엘이 이 다윈의 어떤 후견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그 종의 기원에서 이 자연 선택을 주장했잖아요. 종의 다양성이 결국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는 이거를 이제 주장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로서 바로 이 조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그 주장하면서 이 자연 선택에 의한 새로운 종의 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주장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윈은 자연 선택은 지금도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비록 그것이 굉장히 작은 변화지만 그 자연 선택은 지금도 자연에서 작동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재도 작동하고 있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이 새로운 종들이 다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다윈이 알았던 어떤 생물의 어떤 그 어떤 모습, 또 생명의 특징을 가지고서는 자연 선택이 최선의 설명이다 라고 이제 다윈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다윈이 그 아사 그레이,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였던 아사 그레이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건데, 여기서 보면 바로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윈이 볼 때는 이 자연 선택 이것이 정말 실제적 원인이고,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설명이다. 과학의 어떤 그런 그 명제들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의 이런 그 자연 선택설이 최선의 설명이다 라고 이제 그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역사과학적 방법론이 뭐 어떤 면에서 이 찰스 다윈이 자기의 그 이론을 그 주장하면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그 방법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다윈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역사 과학의 방법론이 이렇게 확립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윈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생명의 그 모습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모습은 너무 달라졌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다윈 시대에는 알지 못했던 생명의 놀라운 그런 특징들, 특히 그 정보 보유의 특징,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과연 이 정보를 보유한 이런 그 생명의 특징을 이 생명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그 특징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문제가 이제 다시 이제 부각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좀 살펴봤지만 그동안에 과학자들이 많은 그러한 그 아이디어들과 또 가설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정보 보유 특징을 그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설명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 하는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제 새롭게 또 21세기의 질문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